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강의를 할 텐데 오늘 강의는 진짜 더더욱 약간은 쉽게 가요. 쉽게 복습해서 암기할 거는 헌법, 내지적 목적, 외지적 목적 뭐 요 정도.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서 몇 가지 나오긴 하지만 너무 암기하는 것에 지금은 막 초점을 둘 필요도 없으니까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이 뭐냐? 교육학이 뭐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의 어원들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육의 어원 동양하고 서양이 구분이 되겠죠. 동양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동양 뭔가 교사 주도일 것 같고 서양 뭔가 학습자 중심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비슷해요. 동양에서 처음 교육이라고 나왔던 거는 맹자의 진심장 상편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군자 유삼락이라고 하면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아프지 않으시고 내가 하늘을 불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 즐거움이 바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 이제 한자로 보게 되면 교는 성숙자가 미성숙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고 육은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미성숙자의 선천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길러준다. 즉 미성숙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결국에 뭐겠어요? 성숙한 교사가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끌어주기 위해서 뭔가 성숙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지식적인 측면들도 전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은 동양에서는 굉장히 교사 중심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교육의 비유 이어서 나오겠지만 주형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틀 안에 쇳물을 부으면 그 틀에 맞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주형관이라고 해요. 똑같은 지식들을 애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의 교육의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양의 교육의 특징은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관계, 그 다음에 아이들은 수동적인 태도, 수업은 일방성, 일방향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동양적인 어원 이거 봤을 때 동양적 어원의 특징은 일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들 이상하잖아. 뭐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냥 동양에서는 되게 교사 중심이다. 이걸로만 알면 이런 것들이 나머지 것들이 유추가 돼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긴 합니다. 일부러.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 방향을 바꿔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봤냐? 근데 서양도 사실은 처음부터 애들 중심이면서 막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처음에는 그리스 시대 때 교육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노예 이러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이 있지만 이 교육 노예들은 굉장히 학자, 지식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귀족 자녀들을 가르친 거죠. 개인교사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우리가 교육 노예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그런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노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육학 개론을 듣고 있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냥 우스갯소리 넘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교복이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페다고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은 우리가 동양적인 어원하고 비슷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에듀케이션이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은 다시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에듀카레하고 에듀케레로 구분되게 되는데 에듀카레는 동양적인 어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거. 근데 에듀케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켜주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뭔가 상호작용 중심이라든지 아동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에는 에듀카레, 에듀케레가 다 같이 반영이 돼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듀카레하고 에듀케레를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교재에 따라서는 에듀케레를 에듀세레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에듀카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동양적인 어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관에 대해서 주형관, 하나의 틀에 쇳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의 일정한 교육과정 틀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그 교육과정을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애들이 나오겠지. 성숙한 애들이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게 에듀카레에서 말하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수직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학교, 이 수업에서의 주도성은 바로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량, 그런 지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수업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에듀캐레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장관은 뭐냐면 정원사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냐? 정원사가 있어. 정원사가 있는데 꽃을 키웁니다. 꽃을 키우는데 이 꽃은 선인장이야. 이 식물은 선인장이야. 그러면 매일 물 줄 필요 없잖아요. 가끔 물 주면 돼요.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야. 그럼 뭐 되게 예쁘다 해줘야 되고, 이 무궁화 꽃 펴봤자 며칠 안 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거. 즉, 꽃에 맞게 뭐 기후라든지 물 주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장의 비유, 그 다음에 뭐 정원사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 간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아동 중심, 아동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뭐 관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교육에 대한 비유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객관식 때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던 편이에요. 자, 교육에 대한 양대 비유, 크게 주형의 비유하고 성장의 비유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형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장인, 교사가 재료, 학생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정한 틀이 뭐냐면 바로 교육과정이 되겠죠. 교육과정. 교육 과정에 아이들을 넣어서 똑같은 인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주형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교육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내용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지식을 들이다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았어. 그러면 한계가 뭐겠어요? 이런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봤어.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다 믿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교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로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 교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 교육의 단점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뭐 사고력, 고등정신 사고능력 발현을 억제한다라든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써줘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여기다 교재에다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이것만 알면 특징 쓸 수 있어. 특징 알면 장단점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형의 비유가 나쁘냐만 있냐는 거예요. 나쁘냐.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야? 용이해. 정말 너무 극명해요. 지식 전달이 용이하면서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단시간에. 막 내용들을 막 넣어서. 그래서 이런 주형의 비유는 어느 시점에 좋을까? 어느 시점에 교육돼? 산업화, 개발도상국 이런 데들 있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대, 70년대에 그런 교육을 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은 뭔가 절대 악처럼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흐름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한계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의 비유, 정원사의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정원사, 교사가 학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온도도 맞춰보고 물 주는 횟수도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성장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의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내용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력자예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꽃을 피운다가 결국에는 잠재 가능성인 겁니다.
잠재 가능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성장의 비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장점들은 여러 가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아이들의 뭐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계는 뭐냐면 공식적 교육 과정을 조금 무시했잖아.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이들을 알아서 키울 건데 뭐 환경만 마련해주면 알아서 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조금 과소평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은 이 정도 형태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교수법을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혹시나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가 나온다고 하면 이 주형의 비유에 따랐을 때 적합한 교수법이 뭘지, 성장의 비유에 따랐을 때 적합한 교수법이 뭘지가 물어보겠죠. 근데 굳이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주형의 비유에 따를 때는 내용 지식 전달을 해야 되니까 강의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의 비유에 할 때는 아이들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시켜야 되니까 협동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참여 중심의 수업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확인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복습할 때 되게 편하겠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교수법은 이거, 성장의 비유가 다른 교수법은 이거,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형태는 그냥 이런 게 있다거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양대 비유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현실이 좀 맞냐, 이거 다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대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이런 걸 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뭔가 주형의 비유,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해. 그 다음에 성장의 비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인 과정인데 교사와 학생 간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것으로 교육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예술의 비유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 과정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한 입장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술의 비유, 그래서 그럼 이 예술이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런 거거든요. 예술의 비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성년식의 비유인데, 이거는 피터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피터스라는 학자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되게 소홀히 하는 학자가 이 피터스입니다. 근데 정말 교육 철학이나 이런 교육사 쪽으로 보면 정말 의미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얘기한 건데,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주형의 비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내용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의 합리성과 이성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냥 내용 지식 전달 이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치중하는 게 이제 성년식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술의 비유, 성년식의 비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판했던 게 바로 이 만남의 비유예요. 이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따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실제로 그 만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학생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고, 교사도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의 주체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남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대안적인 비유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안 나오겠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 교사가 언급한 교육의 관점에 따를 때 교사의 역할 한 가지, 해당 관점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한계점 2가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문에서 보죠. A 교사가 나는 교육이란 장인인 교사가 재료인 학생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비유예요? 주형이죠, 주형.
주형의 비유인데 이 주형의 비유에 따랐을 때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설명자, 전달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교사의 역할하면 이제 뭐 문제 나중에 문제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되게 학생 중심의 그런 수업들 이런 거 할 때 교사의 역할이 뭐예요? 이러면 진짜 거의 10에면 9이 조력자 뭐 이런 거 써요. 하여튼 막 그런 무슨 엄청난 무슨 역할을 써야 될 것만 같아. 근데 꼭 아니에요. 그거 꼭 그 명칭대로 안 써도 돼요. 설명자, 전달자 이런 것들도 학계에서 막 쓰는 용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자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충분히 설명하는 역할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 키워드에 집중하지 마세요. 키워드식의 공부 방법은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객관식이나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논술형 시험에서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시험들, 현장형 문제를 쓰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자칫 키워드만 나열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수가 왜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선생님들 중에 그냥 제가 오늘은 거의 OT처럼 하는 거니까 다 말씀을 드리면요. 요번 시험에서 11점, 12점 맞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내가 틀렸어. 몰라. 난 CAT가 뭔지 모르고 능력참조평가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11점, 12점 시원하게 오케이. 인정하면 되는데 야, 난 다 썼는데 내가 16점 정도는 이해가 가도 왜 11점, 12점이 나왔지? 라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요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달라고 했어요. 복귀 자료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주셨더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나갔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 고려할 점하고 능력 참조 평가의 유의점을 쓰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쓴 거예요. 고려해야 될 점.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첫 번째, 탈목표 평가를 고려한다.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한다. 목표 설정할 때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다. 왜요? 왜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없잖아요. 그냥 키워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틀렸냐고 하는데 당연히 틀리죠. 왜 고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들을 써줘야 되는데 글 쓰는 연습을 안 하고 문장을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나와. 요번에 정말 많았어요. 진짜 너무나 많았는데 선생님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꼭 너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날이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 주형의 비유에 따랐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한계점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너무 내용적인 거 하다 보면 아이들의 사고력, 고등정신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한계가 뭐 있을 수 있을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미없어.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조금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는 뭔가 지식적인 측면, 하나는 뭔가 마음의 측면.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나 학습자 측면에서의 효과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습자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눠놔요. 인지, 정의. 설명식 수업을 했어.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물론 내용은 알겠지. 근데 고등정신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학습 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딱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제가 이렇게 구분하라는 것들을 앞으로도 1년 동안 내내 강조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CAT 때문에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CAT의 특성 두 가지를 쓰는 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이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답임을 깨달았는데 CAT가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특성을 쓰는데 1번 특성과 2번 특성이 사실상 동일하게 쓰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결국에는 개별적인 반응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는 거, 즉각적인 피드백과 관련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 쓰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쓰는 거야.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결국엔 똑같은 말인데요? 이러면서 하나가 나가요. 그래서 CAT의 특성에서도 의외로 점수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선생님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쓰는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다른 차원이어야 돼요. 다른 차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1년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꼭 서술형으로 안 써도 이 정도 접근 방법만 알자고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내가 써주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비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육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교육의 개념은 선생님들이 정본모, 우리 대학자입니다. 정본모의 교육 개념하고 피터스의 교육 개념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본모 대학자 이제 교수님의 교육 개념은 흔히들 말해서 조작적 정의, 기술적 정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라고 해서 조작적, 기술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정본모 대학자께서는 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과학적이고 조작적이냐라고 하면 인간 행동이 뭔지, 계획적이 뭔지, 변화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회과학적인 접근.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가 교육이래. 그러면 인간 행동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외연적이고 이런 표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도 다 행동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목표가 반영돼 있어야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성숙 이것만은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정, 개선, 뭐 발달, 증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되겠죠? 쉽잖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 행동은 정의적인 부분도 포함이에요.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방법,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거는 그냥 키만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 뭐 개발, 뭐 함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되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 피터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터스라는 분인데, 이 피터스라는 분이 굉장히 좀 재미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원래는 베이스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 동물농장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예요. 문학가였어요. 문학가였는데 대학원을 교육 철학으로 가게 되면, 철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베이스가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적인 것들을 반영시켰던 게 이 피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분석 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교육이라는 언어를 분석했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그 개인적인 베이스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정본모의 교육 개념, 물론 이 양반이라고 그러고 이분께서 창조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한 건데, 이 피터스, 여기서 보면 가치적인 측면들은 조금은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 가치, 이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잖아요. 근데 피터스는 여기에 바로 가치라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언어적으로도 분석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피터스 하면 우리가 정말 강조돼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피터스가 이게 진짜 안 외워지더라도 머릿속에 이 양반은 내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수단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교육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격 완성이라든지 잠재 가능성, 합리성, 이성의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게 피터스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게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터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년식의 비유, 아까도 나왔던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정말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정말 중요하게 이제 얘기한 게 또 있는데, 교육을 정의를 하면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교육이야. 교육이 되려고 하면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 같으면 외울 것 같아요. 피터스, 오케이,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강조했고 준거 세 가지는 규, 인, 과다.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앞글자 따서라도. 규, 인, 과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인 준거를 강조를 했어요. 피터스가. 그래서 규범적인 준거는 뭐냐면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바람직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내용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거,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 아까 말씀드렸던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지만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은 아이들의 지식과 이해,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세뇌, 체벌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범적인 준거는 바람직한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준거 같은 경우에는 지식,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과정적인 준거, 세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교육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규, 인, 과는 각자 목표, 내용,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제시해뒀죠. 그래서 각각의 준거별로 우리가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스 제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제일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피터스가 이런 것을 강조했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모와 피터스의 정의는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정말 시험 출제가 가능한 것,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한 거는 바로 교육의 목적이죠. 별표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됩니다. 내재적 목적은 뭐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리성과 인간성의 발달,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것,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 이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교육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게 내재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 성장, 출세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외재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학교 교육을 어딘가에 종속시키거나 이런 한계도 있지만 유의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발전에 분명히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으면 너 출세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열심히 듣게 되잖아.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데리고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야, 교육을 배우면 너의 합리성과 이성이 개발되고 눈만 꿈벅꿈벅 뜰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근데 야, 너 이거 배우면 너 90점 맞고 이러면 외고 갈 수 있어. 과고 갈 수 있어. 와,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재적 목적이 학생들의 외재적 동기 유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재적 목적하고 외재적 목적 간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재적 목적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그 강화하는 것, 칭찬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재적인 우리가 보면 학습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처음에는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점차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심리학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A 교사가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에 근거했을 때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랬을 때 고려해야 될 점 2가지. 그 다음에 해당 목적에 따른 교육이 주는 장점 2가지를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A 교사가 얘기를 해요.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외제적 목적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겠죠. 외제적 목적. 자, 외제적 목적에 따라서 이 교육을 받으면 뭔가 도움이 돼. 그러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 친구를 사회에서 필요한 유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주거나 이 친구를 출세시켜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그게 목적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할까?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사회의 필요가 뭐야? 그죠? 사회의 필요, 사회의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상,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야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2번째, 애들을 출세시켜야 돼. 애들을 출세시켜야 되는데 모든 애들한테 다 의사가 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는 의사가 되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교사가 되는 게, 이 친구는 축구선수가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애들 특성이에요. 학습자 특성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말 있는 사람? 없죠? 교육학 답안은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 지금 열린형 문제, 소위 말해서 현장형 문제잖아요. 이론 쓸 거 전혀 없어요. 내재적 목적만, 외재적 목적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다만 조금 그럴싸하게 바꾸겠죠. 그럴싸하게. 사회의 인재상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비전이요. 핵심 역량이요.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들의 특성이라고 안 쓰고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이요.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은 좀 내가 너무 비약을 했다. 어쨌든 그런 스킬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외주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교육이 주는 장점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죠. 동기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경제 성장, 사회의 목적 달성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써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와 정의로 나눠볼까? 정의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동기 유발이 될 거예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뭐가 장점이 돼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막 가르쳐.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 내용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지식 습득 가능.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학습자 측면에서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아예 사회와 학습자 측면에서 쓸 거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문제에 맞게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것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교육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의 기능,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죠. 현행 법률에서의 교육, 헌법. 자, 헌법. 제가 이런 거 보면 아직 그 공무원물이 좀 덜 빠진 것 같기는 해. 저는 헌법을 진짜 강조하거든요. 헌법. 그래서 하는 게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교육 공무원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 이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2항부터 6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2항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3항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학의 자율성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항과 6항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우리 시험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1항이다. 1항은 꼭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 1항에는 바로 교육에 있어서의 양대 가치, 양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월성과 형평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교육 기본법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학습권이라든지 교육의 기회균 등 이런 워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육의 자주성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자주성이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더 이상 국가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에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머물지 말고 지자체가 자유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나오죠.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 이 제도가 뭐예요? 학운이. 그죠? 아, 저놈 역시 학운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 하고 있네.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은 딱 컨셉이 명확해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참여를 강조하는 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학운이고요. 학교에게 또 맡겼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어요. 마을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뭐 교육 포럼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교육 네트워크 활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라는 거. 저도 얼마 전에 참석을 했는데, 학운이 말고 학운에는 정해진 멤버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요새는 축제 있잖아요. 축제를 학교랑 지역사회랑 같이 해요. 주민센터랑 같이 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토요일에 플로깅 행사 하거든요. 플로깅. 이거 그거잖아요. 그 쓰레기 줍는 거. 이거 저 벌써 2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학기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거 가면 그냥 거기에 가끔 시의원도 와요. 와서 이렇게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교육행정적인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헌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개념 수월성과 형평성입니다. 자, 수월성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월성. 이거는 외워주세요. 수월성이란 이게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학업에서 보이는 효과성인데 되게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에서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즉, 능력에 따른 교육입니다. 능력에 따른 교육. 능력에 따른 교육. 맞춤형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수준별 맞춤형 교육. 그래서 이게 수월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현 방법으로는 능력에 따른 선발, 조기 선발, 복선형 학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선형 학제가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실업계 학교하고 이제 인문계 학교로 구분이 됐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 직업계라는 표현과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했는데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실업계하고 인문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선형 학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중첩되는 게 있죠. 그래서 더 말하자면 독일이에요. 독일. 거기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직업 마이스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 김나지움하고 뭔가 대학 갈 친구들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겠어요? 능력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 너는 이런 능력이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 이런 것을 바로 수월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 수월성이 강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조됐던 시기. 이게 2010년도 그 다음에 한 13년? 15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잖아요. 굉장히 효율적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월성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 가치였었고 이때 그것들이 교육에서 실현됐던 게 있었죠.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이에요. 수준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교과별로 난이도 나눠가지고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월성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능력에 따른 교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 잘 아시죠? 어떠한 사람도 뭔가 외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이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 만기 선발, 단선형 학제. 그러니까 애들을 나눠놓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걷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단선형 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형평성이 강조됐던 시기가 있었죠. 형평성이 강조됐던 시기. 이 이후에 강조됐었죠. 기억나죠, 선생님들? 서울교육청에서 했었던 그 당시에. 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상급식 논쟁을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월성과 형평성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 공교롭게 그때도 시장님이셨는데 얘기했던 게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진짜 필요한 듯 해주자. 이런 것을 했었던 것이고 조희연 교육감님은 일단 이런 건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학적으로 보면 수월성과 형평성의 논쟁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형평성? 형평성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모토가 이거예요. 모두를 위한 이것만 보면 형평성 같아. 그죠? 근데 맞춤형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부의 모토예요. 모두를 위한은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맞춤형 교육은 수월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워딩 자체로만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워딩만 보면.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도 분명 많죠. 근데 어쨌든 요거만 보면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은 보인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사람 같죠? 선생님들의 뭔가 그런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근데 다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월성과 형평성은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오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의 교육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대 이념으로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 방향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고 양대 이념의 조화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하세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왜 타당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두를 위한 건 형평성, 맞춤형 교육은 수월성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따라. 자, 그러면 이런 수월성과 형평성을 실제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를 시켜야 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그 제도를 2가지나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예시를 들어주면 좋아요. 하나 보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잖아.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이거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에 놨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상.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에게 보충학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충학습. 능력에 따라서 보충학습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서 기초학력 수준을 균형 있게 높여주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려는 현장의 방안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보자고 하면 다문화 교육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실제로 나왔던 답 중에 하나거든요. 다문화 교육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 교육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야 되는 교육이 하나 있겠죠. 언어 교육이에요. 걔네들이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자율 시간이나 창체나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교과 군별 20% 범위에서 시수 조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시수 조정.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런 친구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최대한 언어 교육을 더 한다든지 그러면서 최소한의 수준을 맞춰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수월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조화시켜 주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초 수준은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진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그냥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정말 최악이거든요. 요번에 제일 아쉬웠던 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 설정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을 쓰는 거였어요. 의도하지 않은 목표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쓰셨거든요. 자기가 왜 틀렸니? 다양한 것이 뭔데요? 궁금하지 않아? 그런 거거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방안, 현장형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제3자가 와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시까지 들어가 주면서. 근데 예시는 저는 막 필수적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것들은 하면 글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권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권은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학습권을 제가 강조한 거는 얘기해 놓은 거는 우리가 요새 생활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생활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왜 타임아웃을 시켜야 되고 왜 지도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걔의 뭐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친구들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손해보잖아요. 그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게 지금 교육부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워딩이거든요. 다수의 학습권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에게는 타임아웃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생활지도적인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권은 어느 정도 봐줘야 되고 거기서 보면 이 첫 번째 바로 학습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벌이라고 할까? 벌, 제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관련된 거.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도 학습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를 실천하는 교육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요새는 아니었지. 이전 정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면 적용되고 하려고 하는 거. 그래. 고교학점제. 얘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거는 학운위는 이제 학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학부모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고 그래서 학운위에 애들을 참여시켰을 때 숨기는 거 엮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시험에 나왔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 연맥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결과로서 뭐 교육 내용 습득은 우리가 이제 교육 결과,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초학력. 시험에 나올 소스들이 너무나 많죠. 이 학습권이라는 이 개념 속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다음에 나오겠네요. 사실은 고교학점제 제도라는 거 나오기는 조금은 쉽지 않아요. 대신에 요게 나오겠죠. 되게 뭉뚱그려서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를 뭔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권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그럼 봐줘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거. 저 같으면 얘 볼 것 같아. 얘랑.
얘는 우리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기초학력, 기초소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기초학력, 기초소양이 약간은 지난 이슈기는 합니다. 약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기초 역량, 기초 소양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꼭 한번 강의를 들어주세요. 프리스쿨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있어요. 어차피 유튜브에 제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방문각 임용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시간 정도 분량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는 그럼 어디 있느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요약적으로 조금 보고 싶으시면 제가 그것도 요약을 해놨어. 요약을 해서 그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교육 정의의 원칙은 그냥 참고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네. 네, 한국 교육의 역사는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